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언론이 우리 정부의 언론 대응 방식에 대한 보도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이거 미국의 소리라고 네. VOA, 이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7일자 보도예요. 네네. 자, 참고로 이 미국의 소리는 전 세계 16개국 이상의 지국과 기자를 두고 있고요. 47개 언어로 인터넷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뉴스를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9월에도 한국 정부가 가짜 뉴스와 전쟁을 벌이지만 이것이 언론의 재갈을 물릴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9월 보도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지난 7일 한국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이 증가했다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서 네. 윤 정부의 언론 탄압 실태와 이 한국 언론의 적나라한 행태에 대해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워딩 그대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 후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것이 포착되자 한국 언론은 기사를 쏟아냈다. 한국 최대 방송사 중 하나인 MBC가 이 같은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다음 해외 순방 때 MBC 기자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금지됐다. 네네. 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MBC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1명, 형사 2명 등 3건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의 패턴에 딱 들어맞는다. 윤 정부는 비판적인 언론인과 언론 매체를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 고발하고 있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바이든 날리면 그때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매체가 자체 집계한 결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8개월간 대한민국 정부 여당은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정부는 어땠느냐? 네네.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4건, 부패 스캔들로 물러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4년 동안 8건,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5년 동안 7건입니다. 네.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요. 미국의 소리 표현을 제가 그대로 그냥 읽어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이 정부가 소송을 한 사례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에 공식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데 외교부가 동원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사, 청와대의 용산 이전에 천공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 보도도 이 명예훼손 사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의 집과 사무실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최소 6차례 진행됐다면서 이는 언론 보도에 소름 끼치는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자들의 지적을 그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네네. 물론 대통령실의 해명도 그대로 다 맞췄습니다. 언론을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제기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매체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언론 지형에 대한 지적도 내용을 담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윤 정부의 언론 탄압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의 반발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한국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라는 한 언론학자의 분석도 실었습니다. 네네. 한국은 자유롭지만 지저분하고 분열적인 언론 환경을 갖춘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한국의 최대 신문사들은 재벌과 연계가 돼 있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다른 신문사들과 방송사들은 명백히 진보적이다, 이런 소개도 했고요. 또 양측 매체들이 정치적 인물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면서 가끔은 어설프거나 익명으로 된 출처를 이용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저희가 진짜 궁금하죠. 그 관계자가 도대체 누군지. 예. 자, 이런 잘못된 매체 환경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종종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한 행태로 폄하되기도 한다, 이런 비판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원에 의해서 허위로 판정된 정보를 게재한 언론사와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문 정부에서 가짜뉴스법을 만들려다가 실패했던 경우를 지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마저도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몰아붙여서 사실은 언론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명예훼손을 범죄로 취급하면서 형사 명예훼손은 법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사실 거의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가자에서는 이런 사건들은 민사적으로 처리가 된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참고로 이 미국의 소리 보도가 나온 이후에 네. 국내에 상주하고 있던 외신 기자들은 이 기사에서 언급한 윤 정부의 대언론 명예훼손 소송 11건의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대통령실과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서 아마도 비슷한 관련 분석 보도가 다른 외신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지적을 뭐 해외 시각이 모두 옳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이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 언론도 한 번은 돌이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이런 언론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게 우선이긴 하지만요. 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얘기를 저희가 매주마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전투가 다시 재개됐지 않습니까? 가자 그렇습니다. 지구에서. 그런데 유엔에서 휴전 결의안이 부결됐다는 소식도 같이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즉각적으로 휴전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혀 멈추질 않으니까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본인이 가진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을 하면서 이 회의를 소집을 시킨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보복은 옳지 않다.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무총장이 특정 안건 논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을 시킨 건데요. 네. 이에 따라서 아랍에미리트가 결의안을 제출을 했고요. 8일 날 표결이 붙여졌는데 미국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휴전은 하마스에만 이익을 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휴전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하고요. 5개 상임 이사국이 모두 찬성을 해야 되는데 13개 이사국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네. 영국은 기권했습니다. 지금 미국 때문에 이 결의안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사는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질 새롭고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청을 했고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대사는 미국의 반대가 재앙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도 굉장히 큰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제 엠네스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 가족의 학살에 기여하는 군수품을 이스라엘 정부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그래서 반대한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본부를 둔 가장 큰 인권 단체죠.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경우에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등 잔악 행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에 무기와 외교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은 전쟁 범죄에 공모할 위험이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공범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 지난 1일 휴전이 중단된 이후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중부와 남부에 걸쳐서 네네. 굉장히 지금까지 이래가 없는 최대 규모의 공격을 계속 퍼붓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 계속 사망을 해서 지금까지 17,170명이 사망을 했고요. 아이고. 4만 6천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공격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도미사이드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의도적인 거주지 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를 소개시키려는 겁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일부러 만들어서 이곳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영원히 추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명백한 전쟁 범죄를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다. 이런 비판이 외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하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토를 넓혀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미국은 이제 선제 공격당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은 거부권, 영국은 기권. 영국도 사실은 책임감이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구에서. 이런 가운데 하마스 대원들로 추정되는 속옷 차림의 남성들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아마 이 사진 지금 굉장히 많이 보셨을 때 혹시 그 사진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민간인인가? 군인인가? 약간 민간인 같다는 생각도 좀 했죠. 네. 저는 민간인이건 군인이건 상관없이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전쟁 중인데 네. 우리들 중 누군가가 저런 식으로 취급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속옷 차림의 팔레스타인 남성들이 뭐 수십 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네네. 모여가지고 손 뒤로 묶여가지고 꿇어안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동영상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복을 한 하마스 대원이거나 모두 다 테러 용의자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얼굴이 공개되다 보니까 지인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외신에 엄청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피난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민간인들이 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CNN과 영국 BBC 등 주요 외신은 사진 속에 찍힌 일부 남성들의 경우 지인들의 확인을 통해서 하마스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자세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게다가 이들 중에 지금 유명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런던에 본사를 둔 아랍어 뉴스 매체 알 아라비 알 자디드는 현지 특파원인 알카루트가 그의 형제, 친척 그리고 다른 민간인들과 함께 체포가 됐다. 이스라엘군이 이들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했고 침략적인 수색과 굴욕적인 대우를 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이 떠나야 할 의무는 없다. 전쟁 포로는 제3차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도 국제법에 따라서 대우를 해야 된다. 이런 촉구를 내놨습니다. 네.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금 더 행동의 반경을 넓히는 건가요? 중동을 방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6일에 그 수호이 전투기 네. 넉 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전용기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방문은 2019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인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서방은 푸틴이 고립됐다고 여기지만 네네. 이 중동 방문은 그가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했고 AFP 통신은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발부 이후 소련 국가와 중국만 방문했던 푸틴 대통령이 이번 중동 방문을 통해서 세계 무대 존재감을 재확인하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그 사우디의 실세라고 하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 날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 그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네. 석유와 가스 분야 협력을 확대하겠다. 플러스 오펙 플러스 모든 회원국이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유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난달에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국 모두 다 약속 지킵시다라고 경고를 보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여전히 건재해. 라고 과시함과 동시에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유가를 끌어올리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일에는 네.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또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만나서 뭔가 중동에서 굉장히 푸틴의 영향력이 꽤 있나 보다라는 느낌을 줬는데요. 참고로 이들 국가들은 모두 내년 1월 브릭스 회원국으로 초청된 국가들인데 내년 브릭스 의장국은 러시아입니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지금 $7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어요. 우리가 막 $100 넘는다, 뭐 $200 간다 이러다가 순간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중동이랑 러시아 쪽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또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나저나 푸틴 대통령 내년 대선 출마도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뭐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의 권력을 연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이거 살짝 눈치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나의 굉장히 잘 짜여진 극본에 의한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요. 네. 그 오늘 대통령궁인 크렘린궁에 조국 영웅의 날이라는 공개 행사가 열렸거든요. 여기에 참석한 장교가 갑작스럽게 푸틴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러면서 출마를 요청을 했고 현장에서 푸틴이 그래 나도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 대선에 출마하겠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약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전혀 카메라를 보지 않고 마치 정말 둘이서 대화를 나눈 것처럼. 네. 예.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혀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고 완전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근데 푸틴이 나온다고 하면 나오는 거고 내가 당선이 되겠다 하면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분 최근 여론조사에서 78.5%의 지지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당선 확정적이고요.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국민 다수는 푸틴 대통령이 연방 붕괴로 위기에 처했던 러시아를 구해내서 과거의 강대국 지위로 부활시키고 있다면서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을 약간 아버지처럼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네. 자, 그럼 이 사람은 언제 권력을 잡았을까? 1999년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사임을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대통령으로 첫 임기를 시작해서 2번을 했고요. 3년임이 금지되니까 총리로 4년을 살짝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 임기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요. 그 과정에 또 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에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서 내년에 도전하면 5번째 출마고요. 네. 그래서 연임까지 만약에 한다면 2036년까지는 푸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일 겁니다. 2036년까지요? 네, 2036년 푸틴이 거의 뭐 종신 집권이네요. 그렇죠. 예, 84세가 될 때까지. 이탈리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중국의 정책인 1대1로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에 저희 탈퇴하겠습니다라고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2019년에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대1로 참여를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과 이탈리아가 굉장히 관계가 좋아서 중국의 손을 잡으면 이탈리아가 경제가 좀 살아날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이득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탈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습니다.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이 좀 많아야 될 텐데 빠진다고 하니까요.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